줄리아가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 돌아온 뒤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다. 줄리아는 프린츠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을 받으며 몸은 회복되어 갔지만 순식간에 너무 큰 것을 잃어버린 마음의 상처만큼은 회복되지 않았다. 여전히 병실에 누워있는 줄리아를 말없이 바라만 보던 프린츠가 병실을 나오려 돌아서자 줄리아가 말했다. 오빠, 줄리아의 말에 프린츠는 잠깐 발길을 멈춰서서 뒤돌아 줄리아를 바라봤다. 그러자 줄리아가 프린츠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 떠날 거야. 줄리아의 갑작스러운 말에 프린츠는 깜짝 놀라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젠 이런 삶이 죽기보다 싫어. 줄리아,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를 잃고 겪었던 슬픔보다 구명정에서 그 갈증과 배고픔 그리고 극도의 고립감이 더 나를 고통스럽게 했어. 줄리아. 그건 지난 일을 생각하며 몸서리치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를 위해 자신의 피를 먹이는 브라이언 아저씨를 보고 덕분에 내가 더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했다고. 내가 줄리아. 그래서 결심했어. 떠날 거야. 보내줘. 아버지도 돌아가신 지금 상황에 너까지 떠나버리면 우리 용병단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프린츠의 말에 줄리아는 할 말을 잃고 머뭇거렸다. 아무 말 없이 둘 사이에는 정적만 흘렀다. 이내 프린츠가 무엇인가를 결심한 듯 정적을 깨고 말했다. 그래. 내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 프린츠의 말을 들은 줄리아가 말했다. 오빠, 지옥 같은 전장에서 겨우 살아남은 너에게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하라고는 못하겠다. 나도. 프린츠의 진심 어린 말에 줄리아가 말했다. 고마워, 오빠. 그 대신 나도 부탁이 있어. 뭔데? 갈 때 가더라도 브라이언 아저씨도 모시고 가. 프린츠의 말에 깜짝 놀라며 줄리아가 말했다. 오빠. 나도 없는데 브라이언 아저씨까지 오빠 옆에 없으면? 프린츠가 좀 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없으면 누가 되었든지 너를 지켜줘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하지만 자기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자신의 피를 죽은의 자식에게 나눠주는 사람이다. 아, 그 정도의 사람이면 충분히 너를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고마워, 오빠. 이 일을 끝으로 줄리아는 자신이 이끌던 카라멜로 서커스단을 이끌고 카라멜로 용병단에서 분리 독립해 독자적인 길을 가게 되었다. 그렇게 수년 동안 줄리아는 자신의 깨달은 바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고 카라멜로 서커스단은 승승장구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서커스단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그렇게 막대한 부와 명성을 얻게 된 줄리아는 자신의 재력으로 버려진 항공모함을 사들이고 항공모함의 보유권과 학교와 병원을 세우면서 명실상부한 최고의 병원선으로 성장시켰다. 줄리아의 병원선은 과거 제3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활동하던 미 해군의 쌍둥이 병원선인 태평양의 머시함과 대서양의 컴포트함의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여 총 3,000개의 병상과 36개의 수술실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최신 의료장비인 CT, MRI, 방사선 촬영기 등 각종 최신 의료장비가 배치되어 있어 움직이는 종합병원과도 같았다. 줄리아의 병원선의 가장 큰 강점은 약 100여 대나 되는 소형 구조함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해상 구조대의 활동에 있었다. 이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고의 인명구조 활동을 벌여 죽음을 목전에 둔 수많은 인명을 구조해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신망이 높아 그들의 희생정신은 영웅담으로 남아 모든 이에게 늘 존경을 받아왔다. 그리고 전쟁 고아를 위한 보육원과 학교가 함께 마련되어 있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가난과 기아에 고통받는 아이들과 미혼모를 위한 복지 정책에도 힘썼다. 또한 중장기적인 보호와 치료가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각종 복지 정책과 요양시설까지 갖추었다. 그렇게 줄리아의 병원선에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은 병원선에서 작은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았다. 그리고 치료를 마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자신들이 받는 여러 혜택을 나눠 더 많은 사람이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양과 대륙을 구분하지 않고 자발적인 희생과 봉사 정신을 널리 퍼뜨리며 살아갔다. 여기에 최고의 병원선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던 봉사단체들까지 삼삼오오 모여들어 지금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줄리아의 병원선은 그녀의 뜻대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전쟁과 기아, 각종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희망의 손을 내밀었다.
줄리아의 병원선의 다양한 활약이 사람들에게서 회자되면서 점점 더 신화가 되어 줄리아의 병원선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소도와 같이 되었다. 그러한 영웅담에 많은 사람이 환호했고 더 많은 사람이 기부하면서 규모는 더욱더 커져만 갔다. 이야기를 마친 캐치머크가 말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캐치머크의 긴 이야기를 들은 에밀리가 말했다. 그렇군요. 프린츠님과 그 동생분에게 그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 긴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두 분 모두에게 어두운 이야기라 서로 이야기 꺼내기를 꺼리십니다. 아,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이지만 프린츠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시기 전까지는 모르는 척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두 분은 구름에 달 가듯 해야 하는 기구한 운명입니다. 어둠 속에서 어디론가 빠르게 이동하던 프린츠의 고무보트가 도착한 곳은 줄리아의 병원선이었다. 프린츠가 도착하자 구조대원들이 일제히 인사를 했다. 프리츠님. 안녕하십니까? 구조대원의 인사가 불편한 듯 프린츠가 당황해하며 말했다. 쉿. 조용히 안 해. 아. 죄송합니다. 줄리아는? 선장실에 있나? 아, 예. 구조대원의 이야기를 들은 프린츠는 재빠르게 자리를 옮겨 줄리아가 있는 선장실에 갔다. 선장실 앞에 도착한 프린츠는 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었고 심장은 요동쳤다. 겨우 용기를 낸 프린츠는 선장실 문을 두드렸다. 이내 선장실 안에서는 인기척이 내며 청순한 어투의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누구세요? 여자의 말에 당황한 프린츠는 여자의 물음에 대답했다. 나야. 프린츠. 당황해하는 프린츠의 목소리와는 달리 여자는 청순하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예. 들어오세요. 프린츠가 선장실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독약인 에탄올 냄새가 가득했고 정면에는 하얀색 정복을 입은 두 명의 여자가 향초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탁자에 앉아있는 줄리아에게 여러 가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전해주고 그 옆에 서 있었다. 줄리아는 조용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럼 병원 운영 예산은 이걸로 채택하시고 수술 장비 선택권은 브라이언 병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결정하세요. 그럼 후원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채업자들에게 받는 후원은 일제히 거부하겠어요. 하지만 줄리아님, 그래도 사채업자들이 내는 후원금이 엄청난데요. 그것마저 끊으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주세요. 저는 더 이상 우리에 대한 기부로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사악한 짓에 대한 마음의 빚을 더는 도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이야기를 마친 듯 줄리아는 프린츠를 바라보고 나긋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제가 보내드린 편지를 보셨군요. 그래. 오랜만이다, 줄리아. 여전하구나. 줄리아를 보며 프린츠는 당황한 듯 멋쩍은 표정을 지었다. 이는 마치 자기보다 수백 배 잘 나가는 동생을 보는 오빠의 부담감 같은 것이었다. 프린츠의 모습을 본 줄리아가 주변 사람들을 물리며 말했다. 자, 이제 모두 나가보셔도 좋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사랑입니다. 줄리아의 말에 주변에 있던 하얀 정복을 입은 여자들이 서류를 챙겨들고 선장실에서 나갔다. 선장실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나가고 마침내 프린츠와 줄리아만 남게 되자 줄리아가 프린츠 옆으로 다가가 말했다. 오빠, 줄리아의 행동에 당황한 프린츠가 바짝 오그라들며 말했다. 응? 프린츠의 옆에 더욱더 다가선 줄리아가 달콤 살벌한 표정에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야, 프린츠. 내가 사고치고 다니지 말라고 그랬지. 줄리아의 말에 당황한 프린츠는 순간 움찔하며 말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아주 네가 싼 똥 치우고 다니느라 허리가 휜다. 아니, 그게. 내가 언제까지 너 뒤치다꺼리하고 다녀야겠냐? 야, 너. 오랜만에 오빠를 봤는데 그렇게밖에 말 못하냐? 아따, 이게 요새 내가 성녀로 컨셉 바꾸고 성질대로 못해서 죽겠는디. 죽고 싶어서 백을 쓰는구나, 아주. 아니, 오랜만에 봐서 좋은데. 섭섭해서 그랬지. 괜한 오해는 하지 마. 하하. 프린츠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줄리아가 다시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빠, 요즘 무슨 일을 벌이고 다니는 거야? 줄리아의 진지한 물음에 프린츠도 머금었던 미소를 감추고 말했다.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우리 카라멜로 가문의 대를 잇는 미스터리를 푸는 중이야. 오빠, 그건. 줄리아의 걱정스러운 말을 중간에 끊고 프린츠가 말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줄은 알아. 하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야.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 그리고 오빠까지 잃고 싶지는 않아. 줄리아의 말에 프린츠는 자신 있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 내가 걱정하는 일은 절대 생기지 않아. 프린츠의 말을 들은 줄리아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왠지 그 말을 들으니까 더 믿음이 안 가는데. 야, 이제 이 오빠 좀 믿어주라. 오빠, 줄리아는 잠시 생각하는 듯 말을 잠깐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오빠 옆에 요즘 철가방 든 년 하나가 들러붙어서 꼬리치고 있다고 하던데. 요즘 오버하는 게 그년 때문은 아니지? 줄리아의 말을 들은 프린츠가 당황한 듯 말했다. 야, 너 무슨. 너 진짜로 컨셉 바꾸고 왔다 갔다 하는구나. 하여튼 지켜보고 있으니까. 몸 조심하라고. 내 걱정은 하지 마. 그래? 이제 또 언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금방 이 일만 끝내고 나면 볼 수 있을 거야. 그래, 오빠. 다음에 볼 때도 지금처럼 사지 멀쩡해 있으면 좋겠어. 그래. 걱정해줘서 참 고맙다. 그리고 그 철가방 든 년한테도 전해. 내가 늘 지켜보고 있다고. 괜히 오빠한테 꼬리 쳐서 힘 빼지 말라고. 그래. 줄리아의 말에 당황한 프린츠는 그저 쓴웃음만 지을 뿐이었다. 줄리아는 이런 프린츠의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다시 이어 말했다. 그리고 이번 달 사채는 내가 갚았어. 그래. 고맙다. 매번. 오빠가 너무 고마워하지는 마. 오빠가 이뻐서 해주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해주는 거야. 그래. 그렇겠지. 하. 아, 그리고 지난번에는 토끼 귀단 사채년이 찾아가서 몇 대 쥐어박았다면서? 그걸. 어떻게? 캐치머크한테 들었어. 프린츠는 줄리아의 말에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물었다. 캐치머크가? 몰랐어? 걔 월급 내가 주잖아. 오빠 옆에 있다고 다 오빠 편은 아니야. 오빠 자는데 무슨 꿈 꿨는지까지 다 나한테 보고하잖아.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지 말라고. 캐치머크. 돈 갚았다는 이야기는 오빠 앞에서 생색내려는 게 아니라 그 토끼 귀단 사채년 또 올까봐 걱정할 것 같아서 미리 말해주는 거야. 그래. 참 고맙다. 그러니까 남자답게 불알 두 짝착 붙여 세우고 당당하게 살라고. 참 힘이 난다. 그래, 가봐. 내일 토마스네 동네로 간다면서? 갈 길에 멀던데. 어서 일찍 가서 좀 쉬어. 그걸 어떻게? 당연히 캐치머크가 이야기해서 알고 있지. 이런 캐치머크. 아, 그리고 오빠 옆에서 꼬리치는 철가방년이 오빠 찾는다던데? 프린츠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말했다. 이런 캐치머크. 아니. 그건 토마스가 이야기해줬어. 뭐? 토마스 맞아. 아니, 걔는 내 열성 팬이라고 해서 사인해주고 내 편으로 만들었지. 이런. 오빠는 인간관계 좀 신경 써야겠더라. 왜 그리 주변에 사람이 없어? 그래. 충고 고맙다, 동생아. 그리고 그 철가방든. 줄리아의 말을 끊으며 프린츠가 말했다. 에밀리야. 뭐? 그 가방 든 여자 이름이 에밀리라고. 말을 멈추고 프린츠의 얼굴을 잠시 살피던 줄리아가 웃으며 말했다. 오호, 자기 여자라고 신경 쓰이나 본데? 알았어. 에밀리 씨. 한테도 부족한 우리 오빠 잘 부탁한다고 전해줘. 그래 고맙다. 그리고 제발 죽지 마. 아빠 그렇게 되고 나서 내가 죽지 말라고 했는데 죽은 놈들은 반드시 내가 찾아가서 다시 죽이고 있으니까. 참, 너도. 한참 동안 프린츠와 이야기를 나누던 줄리아는 갑자기 자신 옆에 있던 서류 뭉치를 펴보며 뒤적거리다가 귀찮은 듯 말했다.
더 할 말 없으면 빨리 가. 나 일해야 해. 줄리아는 바쁜 듯 계속해서 서류 뭉치를 뒤적이고 그런 줄리아의 모습을 본 프린츠는 조용히 줄리아의 선장실에서 나왔다. 그리고 긴 한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아, 씨. 동생인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프린츠가 나가자 바쁘게 뒤적거리던 손을 멈춘 줄리아는 프린츠가 나간 문을 그렇게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오빠, 이들은 여느 현실 남매의 모습처럼 특별할 것 없이 티격태격했지만 줄리아는 진심으로 오빠인 프린츠를 걱정하고 있었고 언제나 마음은 하나 남은 혈육인 프린츠를 향하고 있었다. 이런 줄리아의 깊은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프린츠도 언제나 티격태격하는 줄리아의 모습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을 찾을 수 있었다. 프린츠는 발길을 돌려 타고 온 고무보트를 타고 줄리아의 병원선에서 어두운 밤바다 깊은 곳으로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그 뒤에서 조용히 이를 지켜보고 있던 브라이언이 뒷짐을 쥐며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브라이언의 양 손바닥에는 칼에 깊게 베인 상처들이 가득했다. 브라이언은 말없이 손에 난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었다.